예상보다 강세를 보인 고용지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각만큼 채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11월 BLS 고용보고서 실업률이 3.7로 집계가 됐습니다. 가구 대상 조사 일자리 증가 74만 7천 건이 잡히면서 나타난 실업률 집계고요. 전달 3.9에서 0.2%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10월달 34만 8천 건이 줄면서 실업률이 어느 정도 3.9까지 높아졌는데 이번 11월 다시 3.7이 찍히면서 낮아진 것이죠. 실업률이 낮아진 것에 헤드라인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 만연했었는데요. 실업률이 3.9에서 3.7로 0.2%포인트 변화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소수점까지 따져보면 실제 차이는 0.14%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반올림하는 이런 식의 표현이라면 엄밀히 말해서 0.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죠. 10월달 실제 실업률은 3.88이었고 11월달은 3.74입니다. 반올림하고 이거 반내림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0.2%포인트 차이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가구 대상으로 집계되는 일자리 수가 전달에는 34만 8천 건이 줄었고 이번 달에는 74만 7천 건이 증가했고 뭔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죠. 이런 데이터는 사실 평균을 내서 따져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평균을 내서 살펴봤더니 결국 11월, 10월 평균 실업률이 3.8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10월 달 실업률도 3.8, 11월 달도 3.8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9월 달 들어서 3.8, 3.8, 3.8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 드라마틱하게 실업률이 낮아졌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지난달, 이번 달 단순 평균해서 3.8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고용보고서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3회 법칙도 0.3%로 낮아졌습니다. 직전에는 0.33이었으니까 소폭 낮아진 것이죠. 이렇게 업데이트된 3회 법칙에 적용을 해보더라도 경기 침체 가능성은 일부 후퇴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0.1%포인트씩 실업률이 상승하더라도 결국 수개월 내 충족하게 된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임박한 수준에서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11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전월비 19만 9천 명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죠. 시장 예상치 18만 명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된 세부 내역을 좀 살펴보면 4만 9천 명이 정부 일자리입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 일자리가 4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 특이점으로는 레저와 접객, 서비스업이 여전히 꾸준히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죠. 민간 고용과 졸트 보고서에 의하면 레저 접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고요. 특별히 이제 소매가 38만 4천 명 줄어든 것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이 폭이 좀 제법 크게 줄어든 모습이죠. 전반적으로 졸트와 ADP 고용보고서 그리고 BLS까지 살펴보면 한마디로 지난주 고용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면 실업률의 증가는 느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고 다만 졸트 보고서를 통해서 일자리 비율은 빈 일자리죠. 제법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 빈 일자리와 실업률과의 관계, 이 베버리지 곡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베버리지 곡선은 제가 8월 달인가 4개월 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기본적으로 베버리지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시기별로 곡선 자체가 시프트 이동을 했습니다. 우상향 쪽으로 이동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 빨간 선인데 이후 또 10년 동안 이렇게 우상향 시프트 이동을 했고 마찬가지로 최근까지도 또 이동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 나타난 특징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2000년 1분기에서 22년 2분기까지 이 시프트 자체가 우상향한 거 보여드렸죠. 다만 한국은 우하향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용시장이 미국과 한국, 특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는 그런 흐름 자체가 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조금 더 우상향하는 시프트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잡히게 된 것이고, 이 얘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실업률이 낮은데도 왜 비어있는 일자리가 많을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베버리지 곡선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 우상향했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노동시장에서의 매칭 효율성이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 있지만 비어있는 일자리가 많다. 그런 뜻일 것이죠. 이 베버리지 곡선이 우상향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노동시장이 한마디로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과거 파란 점에서 노란 점으로, 그리고 이 보라색 점으로 이렇게 우상향했다. 이런 내용이죠. 베버리지 곡선 자체가 변화됐고 뒤틀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 끝이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베버리지 곡선은 보시는 것처럼 우하향 패턴이고, 이 라인 안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계의 역순환 방향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가로축이 실업률이고 세로가 빈 일자리 수입니다. 궁극적으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검은 선이 지금 현재 시점이죠. 빈 일자리 수가 높을수록, 구인율이 높을수록 예전만큼 일자리 수가 줄지 않아도 결국에는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프트 자체가 우상향을 했다라는 뜻이죠. 이 뜻은 실업률이 높은데 왜 빈 일자리가 많을까? 과거 패턴이었죠. 그리고 이런 패턴은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빈 일자리율이 이렇게 높아도 여기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빈 일자리 수가 많아도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베버리지 곡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인사이트고, 두 번째는 이 베버리지 곡선은 우상향된 이 곡선 이 안에서 실업률의 상승이 시차를 갖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업률이 쭉 낮아지면서 이 빈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죠. 이렇게 늘어났다가 빈 일자리가 줄면서 지금 현재는 이 위치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실업률이 높아지진 않았죠. 빈 일자리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이 위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버리지 곡선의 흐름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간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간다라는 뜻은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결국 어느 정도 시차를 줄 수는 있겠지만 베버리지 곡선의 흐름 자체가 시계 반대 방향의 순환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 이 수준에서도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역시계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현재 위치를 이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골디락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죠. 하지만 이는 결국 고용, 즉 실업률 더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한계, 임계치까지 온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 없는, 실업률이 상승하지 않는 수준에서 골디락스의 모습을 실현시키려면 지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금리 인하가 단행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금 2% 목표 물가까지 오지 않은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선행해서 선제적으로 또는 과격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죠. 연착륙을 얘기하는 95년 사례,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내렸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파격적으로 내렸죠. 그렇지 않는다면 베버리지 곡선은 결국 실업률이 치솟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실업률이 낮아진 부분은 이렇게 평균을 내서 살펴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
3.8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의 데이터의 편차가 워낙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고용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이후에 채권이 사실 그렇게 가격 프라이싱이 생각만큼 나쁘게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TLT 기준으로 1% 정도 변동성을 보였으니까, 물론 이 뒤에서 설명드릴 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있었습니다. 이번 달 기대 인플레이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5에서 3.1로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3.1까지 떨어진 것은 보시는 것처럼 22년 12월 이후부터도 없었죠. 그러니까 21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10월, 11월 4.2, 4.5를 기록하면서 좀 높게 잡힌 거 아닌가 싶은 내용을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이게 높게 잡혔던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꼽아드렸던 게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 데이터를 집계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보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들고, 이렇게 또 급락을 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에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 팬데믹 발생 전 2년 동안의 평균 수치가 2.3, 3.0입니다. 여기를 살짝 웃도는 수치니까 상당히 좋은 기대 인플레이션 집계가 된 것이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더라도 지난달 3.2였는데 2.8까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보시면 21년 7월 이후에 이때 한번 9월 달에 한번 나왔고 이번에 또 나온 겁니다. 두 번째로 낮은 수치죠. 인플레이션이 발발한 이후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낮은 수준까지 더 하단을 바꿔버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단을 좀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긴 이후에 가장 낮은 레벨까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 이렇게 급락을 보였던 것은 10월, 11월 달이 조금 오버해서 집계된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큰 변화가 없었죠.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미시간대가 조금 이 10월, 11일이 조금 과다해서 집계된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일 만한 그런 내용이 또 유독 미시건대만 그렇게 집계가 됐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물가 연동체죠. 팁스를 보시면 됩니다. 팁스는 결국 이 물가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국채 가격하고 연동시켜서 수익률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11월 22일 때 2.21이었는데 이번에 2.11로 더 떨어졌습니다. 이 채권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이 인플레이션은 가장 큰 우려죠. 물가가 오르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도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어느 정도 보상해주는 채권을 만든 게 팁스입니다. 물가 연동체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물가 연동체는 명목 국채 수익률에서 팁스의 수익률을 빼면 이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되는데, 결국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면 물가 연동체 팁스의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더 많이 사게 되니까 더 떨어지겠죠. 그만큼 이 BI는 확대가 되겠죠. 이 스프레드니까 더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죠. 2.21에서 2.11로 불과 며칠 되지 않았는데 더 떨어졌습니다. 스프레드가 더 축소됐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낮아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이런 일반 소비자들의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한계점을 제가 늘 또 말씀을 좀 드렸었죠. 결국 일반인들로 서베이를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과거 물가 상승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1년 평균 물가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 거시경제나 이런 부분을 적절히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측 오차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실 때 단 하나 지표를 꼽으라 그러면 오히려 이 팁스, 스프레드 차를 보여주는 차트가 더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낮은 수준 2%까지 떨어졌습니다. 2.1이요. 상당히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난 4개월 동안 뚜렷하게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 심리가
이번에 예비치긴 하지만 13% 정도 치솟은 모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위치죠.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측정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게 22년 6월 달입니다. 이 최저점에서 지금 현재는 약 38% 정도 상승한 위치를 기록을 했는데 뭐 사실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는 낮은 레벨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미시건대 소비 심리에서는 내년 선거에 대한 긍정적인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코멘트를 남겼고, 지금 결국에는 이 옅은 점선이 사실 매달 수치고 짙은 볼드한 라인이 3개월 이동평균입니다. 3개월 이동평균의 위치가 이 정도 수준이죠. 대략적으로 08년 금융위기 수준이고, 지금 레벨이 지금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구간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때 떨어진 게 측정 이후 사상 최저치라는 것을 감안해야겠죠. 어느 정도 기저효과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도 좀 집계되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는 게 이 점선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3개월 이동평균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레벨이니까 충분히 08년도 위기 때 수준의 버금가는 위치다, 소비 심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고용 데이터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미시간대 소비 심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